여러분 혹시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륙을 기다리실 때 말이죠. 그 창밖으로 길게 뻗어 있는 비행기 날개를 가만히 응시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멍하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수백 톤이나 되는 쇳덩어리가 시속 한 900km로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그동안 저 매끄러운 금속 표면이 엄청난 압력하고 또 온도 변화를 쉴 새 없이 견뎌내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영하 수십 도를 넘나드는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입니다만, 저 날개 표면 어딘가에 사람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미세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네, 진짜 끔찍하죠. 우리는 대체 그런 미세한 결함을 어떻게 찾아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휘팽리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공학 논문입니다.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연구죠.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AI가 어떻게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친 데이터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벽을 어떻게 아예 차원을 비틀어서 극복해내는지 살펴볼 겁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완벽한 가짜 비행기 결함을 스스로 상상해내고 그 결과로 우리의 다음 비행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원리를 알아보는 거죠. 네, 이 연구는 지금 항공안전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항공업계의 절대적인 표준 검사 방식은 정비사의 유관 검사였거든요. 유관 검사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업계에서는 MVI라고 부르는데요. 숙련된 정비사들이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서 비행기 동체 전체를 그 넓은 면적을 눈으로 훑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부식이나 피로 균열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와, 손전등 하나로요? 그 거대한 비행기를? 네,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 같은 여객기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표면적을 사람이 일일이 검사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인지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듣기만 해도 목이 아픈 것 같은데요. 사람이 하는 거면 당연히 한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비사도 사람이니까 피로도에 영향을 받고요. 그날 경납고의 조명 상태, 심지어 정비사 개개인의 경험치나 컨디션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 놓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눈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서 아주 극도로 미세한 이상 징후를 그것도 매번 일관되게 포착하도록 설계된 센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직접 밧줄 타고 올라가는 대신에 로봇을 쓰더라고요. 무슨 거미처럼 비행기 외벽에 찰싹 붙어서 기어다니는 벽면 등반 로봇이나 아니면 DJI 매빅 같은 정밀 드론을 띄우는 방식 말이죠. 네, 최근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훌륭한 대안이죠. 로봇이 기체를 싹 훑으면서 고해상도 사진을 수천 장 찍어오면 그걸 컴퓨터 비전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쭉 분석해서 여기 3번 프레임에 0.2mm 균열 의심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건데 이 정도면 이미 완벽한 해결책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들리죠. 하드웨어의 발전, 그러니까 드론과 로봇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한 건 분명 엄청난 도약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분석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즉 딥러닝 모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병목 현상에 부딪히게 됩니다. 병목 현상이요? 컴퓨터가 사진 분석하는 게 뭐가 문제죠? 엄청 빠르잖아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딥러닝은 본질적으로 데이터 주도형, 즉 데이터가 밥인 기술입니다. AI 모델한테 비행기 표면의 균열이나 부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주려면 일단 다양한 각도와 조명에서 찍힌 수만 장의 진짜 결함 사진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 밥을 많이 먹어야 똑똑해지는데. 네. 그런데 항공기 표면 결함 데이터는 그걸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정말 우리한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다행스러운 일이요? 실제 비행기 표면에 치명적인 균열이나 심각한 부식이 발생하는 빈도 자체가 극히 낮다는 겁니다.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비행기가 워낙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서 사고가 안 나니까 역설적으로 AI를 똑똑하게 훈련시킬 그 위험한 상태의 데이터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의대생한테
아주 희귀한 질병을 진단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전 세계 병원을 다 뒤져도 참고할 수 있는 환자 사진이 딱 3장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딥러닝 분야에서는 보통 데이터가 그렇게 부족하면 증강기법,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거 쓰지 않나요? 원본 사진을 막 좌우로 반전을 시키거나 각도를 틀거나 조금 잘라내거나 해서 사진 3장을 300장으로 뻥튀기 하는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런 전통적인 기하학적 증강 방식은 아주 오랫동안 쓰여왔고 실제로 어느 정도 유효한 한계점까지는 성능을 끌어올려주기도 합니다. 이번 논문의 연구진도 아주 초기에는 회전이나 미러링, 밝기 조절 같은 걸 당연히 시도했고요. 그럼 그걸로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네요? 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형태의 미세 균열 사진이 하나 있다고 치죠. 그걸 180도 뒤집는다고 해서 그게 물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균열이 될까요? 그냥 원래 있던 균열을 거꾸로 본 거에 불과하죠. 그렇죠. 원본 데이터가 가진 본질적인 특징의 범위, 즉 데이터의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확장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딥러닝 모델이 그렇게 뒤집히고 돌아간 복사본 수백 장을 열심히 학습해봤자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로봇이 찍어온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균열 앞에서는 이건 처음 보는데요 하고 판단을 못 내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복사기로 책을 100장 복사해봐야 새로운 내용의 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데이터의 복제본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결함 데이터를 청조해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겠네요.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처럼요. 겐이라고 하죠. 생성형 적대 신경망 같은 기술로 실제 사진이 없다면 AI한테 물리법칙을 가르쳐서 진짜 같은 가짜 결함 사진을 무한대로 상상해서 그리라고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논리적으로 완벽한 다음 단계죠. 걔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자와 그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판별자가 서로 막 적대적으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결국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아키텍처입니다. 네네. 그런데 연구진이 비행기 결함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겐을 도입했을 때 여기서 아주 심각한 기술적 붕괴가 발생하고 맙니다. 붕괴요? 잘 안 만들어졌나요? 네, 바로 제한된 샘플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겐의 학습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겐도 결국 초기에는 뭘 보고 따라 그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그 딜레마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원본 데이터가 고작 수십 장밖에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겐을 돌리면 보통 모두 붕괴, 영어로는 패턴 콜랩스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두 붕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죠? 생성자가 멘붕에 빠지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원본 데이터가 너무 적다 보니까 경찰 역할인 판별자가 그 적은 수의 진짜 결함 이미지들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요. 답지를 외워버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위조지폐범인 생성자가 조금이라도 어설픈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오면 판별자가 압도적인 능력 차이로 이거 내가 외운 거랑 다르네. 가짜 하고 바로 기각해버리죠. 생성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는데요. 그렇죠. 생성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진짜같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니까 학습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피드백, 즉 효과적인 기울기 값을 못 받는 거군요. 네, 결국 생성자는 학습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우연히 판별자를 한번 속였던 그 똑같은 이미지 딱 한두 개만 무한정 찍어내는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와, 생성자가 판별자 눈치만 보다가 결국 창의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네요. 네, 그게 모두 붕괴입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좀 보니까 이 겐이 단순히 데이터가 적어서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겐이 이미지를 학습하고 생성하는 그 방식 자체에 이 비행기 미세 균열을 찾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이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죠. 여기서 이미지를 단순히 픽셀의 모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파수 영역으로 바라보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면 라디오의 FM, AM 채널이나 소리의 높낮이 같은 파동을 생각하는데 아니 정지된 사진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주파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미지에서 주파수란 공간상에서 픽셀의 밝기나 색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가를 의미합니다. 픽셀의 변화율이요? 네, 예를 들어서 맑은 하늘이 찍힌 사진이나 아니면 비행기의 그 평평하고 하얗게 칠해진 동체 표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했습니다. 매끈하죠? 그 표면의 픽셀들을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본다고 치면 색상이나 밝기가 거의 변하지 않거나 아주 부드럽게 변하겠죠. 그렇죠. 계속 하얀색이겠죠. 이런 영역을 우리가 저주파 신호라고 부릅니다. 잔잔한 파도 같은 거죠. 잔잔하니까 저주파. 반면에 매끄러운 금속 표면에 아주 날카롭게 파인 긁힘 자국이나 칠이 벗겨져서 오돌토돌하게 일어난 부식, 아니면 미세하게 갈라진 균열의 모서리 부분, 엣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는 푹 파여 있으니까 까맣게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단 1픽셀만 옆으로 이동해도 밝기와 색상이 극단적으로 팍 변해버리죠.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점들이 바로 고주파 신호입니다. 아하, 이제 완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사진 속에 있는 어떤 질감이나 날카로운 윤곽선을 파동의 급격한 변화율, 즉 고주파로 이해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한테 비행기 결함 사진을 그려보라고 지시를 하면 이 AI는 일종의 수채화를 그려온다는 거잖아요. 멀리서 보면 비행기 표면의 전체적인 색감이나 조명, 대략적인 모양 같은 저주파 신호는 꽤 그럴싸하게 흉내를 냅니다. 네, 수채화처럼 부드럽게 칠해놓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돋보기를 딱 들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정작 우리가 제일 찾아야 하는 날카로운 붓터치, 즉 그 균열의 디테일이나 금속이 찢어진 단면 같은 고주파 신호는 다 흐리멍덩하게 뭉개져 있다는 거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뭉개진 디테일 속에 우리가 찾으려는 치명적인 비행기 결함의 본질이 다 숨어 있는데 말이죠.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기존 겐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수채화처럼 뭉개진 그림만 그렸던 걸까요? 왜냐하면 기존 모델들은 주로 픽셀 단위로 오차를 줄이도록 학습되기 때문입니다. 모델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를 정밀하게 그리는 것보다 그냥 이미지 전체 픽셀의 평균적인 색상과 형태, 즉 저주파를 먼저 맞추는 게 시험에서 점수를 더 빨리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아, 꼼수를 부리는 거네요. 일종의 꼼수죠. 전체적인 모양은 대충 맞췄으니까 만족하고 학습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전체에서 아주 좁은 면적밖에 차지하지만 극도로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고주파 신호. 그러니까 미세균열은 그냥 이건 뭐 에러나 노이즈 같은데 하고 무시해버리고 뭉개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짜 타깃 자체가 고주파 신호인데 AI는 그 고주파를 그냥 쓸데없는 노이즈로 취급하고 무시해버렸다니 완전히 방향이 엇갈렸었네요. 네, 헛다리를 짚은 셈이죠. 인간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뭉개진 합성 이미지를 100만 장 만들어봐야 나중에 현장에 투입될 로봇 모델 훈련시키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어요. 전혀 쓸모가 없죠. 그래서 연구진이 이 픽셀 중심의 한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아예 주파수 그 자체에 집중하기로 한 거군요. 그게 바로 이 논문이 제안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푸리의 겐의 탄생이네요. 맞습니다. 드디어 푸리의 겐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그 복잡한 신호를 여러 개의 단순한 파동으로 분해해준다는 푸리의 변환, 그걸 겐의 뇌 속에다가 직접 이식한 건가요? 네,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경망의 아키텍처 자체를 주파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재설계한 겁니다. 연구진은 생성자와 판별자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픽셀들의 공간적 배치만 가지고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싸우게 만들었죠? 이미지를 2차원 푸리의 변환을 통해서 수학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쫙 변환한 다음에 진짜 사진의 주파수 파동과 가짜 사진의 주파수 파동 사이의 갭을 최소화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파동으로 대결을 시킨 거네요. 네, 그래서 기존 겐에는 없던 두 가지 아주 강력하고 독창적인 모듈을 새로 도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HFSD, 번역하면 고주파 스펙트럼 판별자입니다. 고주파 스펙트럼 판별자. 와, 이름만 들어도 아까 그 수채화처럼 뭉개진 고주파 부분을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저격수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기존 판별자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판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합성곱 신경망, 즉 CNN 기반 판별자들은 작은 돋보기 필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부분 스캔합니다. 즉 픽셀 주변의 좁은 지역적인 특징만 본다는 뜻이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파수 영역은 다릅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상의 한 점은 원본 이미지 전체 픽셀들이 다 같이 만들어내는 글로벌한 파동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시야를 가진 기존 CNN으로는 이 넓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 HFSD 모듈을 설계할 때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핫한 핵심 기술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오, 트랜스포머요? 잠깐만요. 그거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 문맥 이해할 때 쓰는 그 기술 아닌가요? 민장 속에 있는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쫙 파악하는 거. 네네, 맞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트랜스포머의 핵심인 자기주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된 데이터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한 번에 글로벌하게 파악하는 데 아주 탁월하거든요. 와, 그 언어 모델 기술을 이미지 주파수에 가져다 쓴 거라고요? 네, 연구진은 2차원 고주파 스펙트럼을 일련의 시퀀스로 쫙 변환해서 트랜스포머에 입력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HFSD는 국소적인 픽셀 뭉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 전체에 걸쳐서 형성된 고주파 파동들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읽어냅니다. 큰 그림을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만든 가짜 이미지가 엣지가 조금이라도 뭉개져 있거나 질감이 어설프다. 그러면 주파수 파동이 둥글둥글해지는 걸 트랜스포머가 즉각적으로 포착하고 생성자한테 엄청나게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AI가 사진을 검사할 때 마치 우리 인간 눈처럼 여기 균열 묘황이 좀 어색한데? 가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주파수 파동의 형태를 쫙 펼쳐놓고 수학적으로 야, 진짜 균열의 파동은 여기서 아주 날카롭고 뾰족하게 팍 튀어오르는데 네가 만든 가짜 이미지는 파동 주기가 너무 완만하고 둔탁하잖아. 다시 만들어 와. 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생성자 입장에서는 픽셀 몇 개 교묘하게 칠해서 속이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해 보시죠. 판별자가 주파수 단위로 아무리 깐깐하게 채점을 한다고 쳐도 결국 생성자 본인이 정답을 모르면 못 그리는 건 똑같지 않나요? 아까 원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생성자는 대체 그 날카로운 고주파 패턴을 어디서 배워서 그려내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모듈인 HFC, 고주파 보정 모듈입니다. 고주파 보정이요? 네. HFC는 단순히 생성자를 뒤에서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성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논문은 자기지도 학습의 개념을 차용하는데요. 자기지도 학습이요? 네. 비록 원본 데이터의 개수는 적지만 그 적은 원본 데이터 안에도 진짜 비행기 표면 결함이 가지는 명확한 위상과 진폭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주파수에서 위상과 진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미지의 주파수 변환에서 진폭은 주로 픽셀의 밝기나 대비 같은 스타일 정보를 담고 있고요. 위상은 물체의 윤곽선, 모서리, 즉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뼈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 위상이 뼈대군요. 네, 그래서 HFC 모듈은 우리가 가진 그 귀한 진짜 원본 이미지들에서 고주파 영역의 올바른 특징 표현, 즉 뼈대를 쫙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생성자가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중간 과정에 쓱 개입을 해요. 개입해서 뭐라고 하죠? 야,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가짜 이미지의 고주파 특징이 실제 원본이 가진 고주파 특징의 분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 다시 실제 결함의 주파수 구조, 즉 진짜 뼈대에 가깝게 맞춰라. 라고 제약 조건을 확 걸어버리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판별자가 진짜랑 비슷하게 그려봐 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 HFC 모듈이 진짜 결함 사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미세한 모서리들의 주파수 뼈대 구조를 네 그림에 강제로 주입시켜라 라고 명확하게 수학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네요. 뒤에서는 깐깐한 주파수 스펙트럼 판별자, 그러니까 HFSD가 채찍질을 하고 앞에서는 고주파 보정 모듈 HFC가 진짜 결함의 주파수 뼈대를 쥐어주면서 멱살 잡고 끌어당기는 구조네요. 네, 그렇게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적은 데이터라도 모두 붕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고주파 디테일이 살아 숨쉬는 말 그대로 아주 날카롭게 찢어지고 부식된 생생한 결함 이미지를 합성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맞습니다. 기술이 물리적인 세계의 데이터 결핍이라는 제약을 돌파하는 아주 우아한 방식이죠. 문제의 근원이 픽셀 차원에 있다는 걸 깨닫고 모델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주파수 차원으로 확 끌어올려서 병목 현상을 우회한 겁니다.
이론적인 메커니즘은 정말 뭐랄까 압도적으로 논리적이네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결국 현실의 결과표를 봐야 하잖아요. 연구진이 이 훌륭한 풀이의 개인을 그냥 실험실 컴퓨터 안에서만 돌려본 건 아닐 테고 실제 비행기 검사 환경에 투입해 봤을 텐데 결과가 어땠나요? 물리적인 제약이 가득한 진짜 현장에서도 이 기술이 먹혔나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논문의 연구진은 이 기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통제된 깨끗한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벽면 등반 로봇과 드론을 현장에 직접 동원했어요. 오, 진짜 로봇을 띄웠군요. 네,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 같은 흔한 민항기부터 BA-146 그리고 심지어 공기역학적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받는 JF-7 전투기 표면까지 실제로 스캔을 했습니다. 전투기까지요?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네, 로봇이 찍어온 그 사진들은 현장의 조명 반사나 카메라 노이즈, 각도 왜곡 같은 지저분한 변수들이 그대로 다 담겨있는 4096 곱하기 3072 해상도의 엄청난 고용량 원본 데이터들이었죠. 진짜 날것의 현장 데이터들이군요. 맞습니다. 연구진은 딥러닝 모델이 아주 국소적인 결함 특징에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거대한 원본 이미지들에서 결함이 있는 부분들만 512 곱하기 512 픽셀 크기로 싹 잘라내는 크로핑 전처리를 거쳤습니다. 네네. 그렇게 얻어낸 원본 데이터셋은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겠죠. 여기에다가 프리에겐이 상상해낸 그 완벽한 고주파 가짜 결함 이미지들을 막 섞어서 데이터셋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증강시켰습니다. 드디어 가짜 데이터가 투입됐군요. 네, 그리고 이 빵빵하게 증강된 데이터셋으로 현재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실시간 객체 탐지 알고리즘 중 하나인 욜로 V8을 훈련시켰습니다. 오, 욜로 모델이요? 인간 정비사의 눈을 대신할 일종의 최종 보스격인 그 인공지능 탐지 모델이네요. 그래서 훈련받은 AI의 탐지 정확도가 도대체 얼마나 나왔나요? 결함 탐지 성능 평가에서 평균 정밀도, 즉 MAP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무려 94.45%를 기록했습니다. 94.45%요? 와, 진짜 엄청난 수치네요. 네,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증강 방식을 쓰거나 일반적인 겐을 썼을 때랑 비교해보면 탐지 네트워크의 성능이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향상된 결과입니다. 94.45%라 이 수치가 갖는 현실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다가오네요. 비가 오거나 조명이 어두침침한 경락고 안에서 밤샘 작업에 지친 인간 정비사가 무심코 아차 하고 지나칠 뻔했던 그 미세한 부식의 시작점. 아니면 이전 AI 모델들이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이건 그냥 표면에 묻은 먼지나 얼룩 아닐까 하고 무시해버렸을 치명적인 피로 균열들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드론이랑 벽면 등반 로봇이 무려 94.45%의 정확도로 족집게처럼 찾아내서 경고음을 삑 하고 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특정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몇 퍼센트 올랐다.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위험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성 그 자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딜레마죠. 하지만 프리의 기안의 성공은 제한된 샘플 즉 몇 개만 가지고도 기계가 주파수 변환이라는 수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현실의 치명적인 변수들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할 수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기술의 창의성이 물리적 결핍을 극복해낸 아주 훌륭한 사례죠. 와, 듣다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불완전한 인간의 눈을 돕기 위해서 도입됐지만 결국 데이터가 없어서 굶주려 있던 딥러닝이 주파수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열쇠를 찾아내서 스스로 완벽한 결함을 상상하고 학습해내기에 이르렀어요. 참 매혹적인 기술의 진보입니다. 네, 공학적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접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놀라운 공학 논문의 밑바닥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파헤쳐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런 상상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네요. 어떤 상상이죠? 만약에 AI가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결함과 마모를 픽셀이 아니라 주파수 단위의 파동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무한대에 가까운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말이죠. 네,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어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지만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올 그런 물리적 붕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40년 된 원자력 발전소에 거대한 콘크리트 돔 내고 아주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미세한 균열이라던가 아니면 몇 달, 몇 년 동안 우주를 항해해야 하는 심우주 탐사선 동체에 가해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피로 파괴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AI에게 꿈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가 없는 미래의 재난을 AI가 상상하게 만든다. 그렇죠. 단 한 번의 실제 사고 데이터가 없더라도 원본이 없더라도 AI가 주파수의 변형을 통해서 그 파국적인 물리적 붕괴의 엣지를 스스로 상상해내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위험을 AI가 대신 꿈꾸게 만들 때 우리가 아직 AI에게 상상하라고 시키지 않은 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맹점은 과연 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도 오늘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